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에 바쁘신데 오늘 세월호 유가족 강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달고 있는 배지 보이십니까? 네. 예쁘죠? 이건 단원고 희생자 어머님들이 모여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이들이 봄에 갔다고 봄에 떠났기 때문에 꽃을 수놓으셨고요. 그리고 세월호를 꼭 기억해달라고 416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세월호를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걸 만드셨던 어머님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9분의 희생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여기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회를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두 분의 어머님을 소개합니다. 이재욱군 어머님 홍영미님이십니다. 네, 그 옆에 최윤민님의 어머님 박혜영님이십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오늘 강연회를 통해서 그동안 왜곡된 언론 보도나 잘못된 정보에 가려져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두 분 어머님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연회는 미국의 주요 10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서부와 동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서부는 그저께 LA, 어제 버클리 대학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연회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어머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동영상을 먼저 관람하시겠습니다. 길이는 약 30분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다시 봐도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내용들이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머님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먼저 두 분 여러분도 감정을 잠시 추스리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 재욱이는 그리고 윤민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그리고 사고 당일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재욱 어머님부터 윤민 어머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윤민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키가 한 160 좀 안 되고 몸무게는 한 38kg. 아주 작은 아이였었거든요. 저는 딸만 셋인데 큰아이는 25살이고 둘째는 23살이고 윤민이는 조금 제가 늦게 낳은 늦둥이에요.
그 아이는 집에서는 막내라서 지금 제 생각에는 걔는 아주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저한테는. 이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제가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도 문득 그 아이가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면 저녁이면 그냥 아파트 베란다를 내다보게 되고 아이가 왜 안 왔나 안 오나 그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서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가슴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서 이게 어떻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윤민이는 학교 다닐 적에는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윤민이가 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야 되나? 모든 흔적들을 저희가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윤민이 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핸드폰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뭐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윤민이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사진 같은 것도 보면 가운데 중심에서 찍는 아이가 아니라 구석에 있거나 그런 아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학교를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윤민이를 가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윤민이의 흔적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다니는 이유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도 있어요. 윤민이를 좀 알리고 싶어서 윤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거를 조금 알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윤민이 이름도 좀 많이 불러주시고 윤민이 잊지 말고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렇게 간담회 다니면서 우리가 윤민이가 어떤 아이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윤민이는 글쎄요, 친구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도 간다고 저한테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줄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랬거든요. 아이들 돈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풍족하게 주지 못했던 그것도 좀 약간 후회스럽고 또 윤민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제가 직장 다니지 말고 윤민이 옆에 좀 꼭 붙어 있었을걸. 직장 다닌다고 윤민이를 너무 혼자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바보같이 이제서야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윤민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네요. 예, 재욱이 얘기 듣겠습니다. 네, 재욱이는 아들이에요. 17살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간 대한민국 군대였어요. 저는 엄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키웠거든요. 여러분들 자손 지금까지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나요? 1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는 가능성을 아이가 가고 나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굉장히 튼튼했고요. 배탈이 나면 내가 왜 배탈이 나지라고 자기가 의심스러워할 정도로 소화력도 좋고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장손입니다. 누나가 있고 연년생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함께 서로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어서 인생을 함께 그려갔던 아이죠. 누나는 그 인생의 멘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배를 이어갈 종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은 제 전부를 잃어버렸죠. 자식은 부모의 전부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고가 나는 그날 아이가 가면서 저도 같이 죽었어요. 아빠한테는 굉장한 든든한 내 자기 모습이었고 자기가 못한 꿈이나 삶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함께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미래였겠죠. 그리고 저한테는 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낳았잖아요. 저의 세포분열로 인해서
탄생된 하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 미래의 꿈입니다. 제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아빠보다 더 큰 애인이었어요. 더 사랑하는 애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17살 평생을 살면서 꿈이 소방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의로운 소방관. 우리를 보고 참지 않고 그렇죠. 정의로운 소방관이 꿈이었는데 바뀌더라고요. 동물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동물 사육사가 된다고. 또 그러더니 정말 이 아이가 자유로운 아이였는데 창조적인 뇌를 쓰면서 뭐 어떻게 바뀌냐면 그 환경조경사. 자연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그래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인륜의 도덕을 파괴하는 그런 것까지도 용서할 수 없어. 의식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나름 인재로 성장해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안심을 했죠. 믿어도 되겠구나. 너에게 이 부모의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믿고 맡기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방목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묻지 않게 자유롭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재우기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 들어가면 함께 그 활동했던 아이들에 대한 그 친구를 좋아하고 이 아이들이 남긴 작품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한국의 미래를 펼쳐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친구들이랑 그런 논의를 많이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미래를 꿈꿔왔던 아이의 그 동영상 안의 내용을 보면 고3 학생들이 겪고 있는 내용들이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습을 비관해서 대학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 나중의 모습들을 그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 동영상들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과학 UCC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단원고 독실이 5인방을 찾으시면 그 아이들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나를 아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미래입니다. 제가 아직도 사고가 난 지 1주기가 다 되어가도 명절날 어른들을 찾아뵙지 못합니다. 왜? 자식 이름 죄인이기 때문에. 왜 자식 이름 죄인이 되냐고요? 부모님으로 물물 물려받은 그 훌륭한 정신과 문화 역사 철학 그것을 내 시대에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부모라서 그 후손을 물려줘야 될 후손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저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간담회 다닙니다. 왜? 아까 부모님이 얘기했죠.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생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왔어요. 가슴 아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정확하게 외쳐주셔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든 이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인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밝은 미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다 같이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전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말씀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실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처음에 아이들의 사고를 접하고 그 진도로 내려갔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다시 그래도 힘든 기억이 있지만 간략하게
저는 그날 아침에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뉴스 속보가 떴다고 단원고 아이들이 타고 가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뉴스 속보가 떴대요. 그래서 빨리 윤민이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윤민이가 받았어요. 그 시간이 9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윤민이한테 이제 이런 뉴스 속보가 떴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좀 기울었다고 자기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복도에 진짜 줄을 맞춰서 지금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이미 배 안에서도 배가 좀 이상이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구명조끼까지 입고 앉아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금방 구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끊었죠, 전화를. 그러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저희 문자가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단체 문자로 전원 구조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학교 엄마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고. 학교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애기 아빠하고 통화를 막 하고 저는 이제 조퇴를 하고 학교로 갔죠. 학교를 갔더니 벌써 뭐 학교는 뭐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교무실로 몰려갔는데 학교에서도 정확한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더래요. 자기네도 어디서 전화로 물어봐서 전화구조 됐다고 얘기만 들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아마 부모들이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진도로 그렇게 아마 버스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제가 갈 때는 5대 정도가 먼저 출발을 했고 나중에 또 뒤에서 버스가 더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 4번째 버스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는 이미 윤민이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될 당시였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윤민이가 구조돼서 금방 어디 섬에 들어가 있겠거니 그래서 이게 통화가 안 되나 보다. 통화권 밖의 지역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약간 불안하긴 해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가면서 저희 버스에 탄 엄마가 딸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이미 그 상태에서는 구조가 돼서 진도체육관에 내려가 있던 상태였었던 거예요. 근데 걔하고 계속 통화를 하니까 엄마가 뭐 저렇게 구조된 애도 있으니까 얘는 먼저 오고 윤민이는 아직 안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막 가슴 졸이고 막 이러고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진도에 딱 5시간, 6시간 걸려서 딱 도착을 했더니 바깥에 있는데 뭐 생존자 아이들 명단이 일단 붙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확인된 애들 이름만 적은 거래요. 그런데 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 가까이 되니까 배가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거기서 기함을 한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못 있겠다. 우리는 볼 수 있는 팽목항으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체육관에서 팽목까지 30분 걸거든요, 차로.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미 거기는 상황이 사람이 거기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자들, 방송 기자가 엄청 왔더라고요. 거기다 유가족도 울고불고 하는 유가족들. 그리고 등산 자켓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목경찰들. 거의 그 3가지 부류예요. 꽉 차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큰소리 들리고 울고 불고. 근데 그 상황이 누가 하나 나와서 딱 통제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도 넣을 수 없었고 그냥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만 쳐다보면서 울고 불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8일을 보냈어요. 윤민이가 8일 후에 나왔거든요. 윤민이는 저희가 가면 항상 보는 게 거기도 상황판이 있어요. 보드에다가 적어요. 아이가 나오면 신원 1번, 신원 미상, 특징, 키가 161 추정, 긴 머리, 치아 교정비, 목걸이를 하고 있어. 옷은 아디다스 추리닝, 회색 바지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엄마들이 우리 아이 같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있는 가서 아이 얼굴만 딱 보여줘요. 그만큼. 그걸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8일째 되는 날은 딱 아침에 딱 갔는데 딱 써 있는 거예요. 133번 최윤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쫓아갔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예요. 아이가 아침 7시 반에 배로 올라왔는데 배에서 회모까지 오는 시간이 2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만난 시간은 10시 반. 그래서 아이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아주 넓은 공간에 저희 아이 한 명만 딱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딱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우리 윤민이다. 그거를 느꼈고 또 하나는 너무 외롭겠다. 친구도 없이 그 넓은 공간에 아이 혼자만 딸랑 눕혀놨다는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근데 저희 윤민이는 아주 깔끔한 모습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나온 아이들이 3일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아이들은 좀 험하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배려가 없는 게 아이들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씻기고 좀 만져서 부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보여주니까 막 아이들 몸도 그냥 이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다쳐갖고 피 흘리고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손톱이 긁어갖고 여기가 그냥 손톱이 다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면 어느 부모가 미치지 않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막 기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윤민이 때는 장례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좀 씻기고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좀 깔끔한 상태로 아이들을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민이는 커다란 상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저는 이쪽에서 본 거는 뭐 이렇게 손이 우리 목욕탕 갔다 올 정도로 쪼글쪼글한 정도 옷을 만지니까 약간 축축한 정도 그러니까 배에서 아이가 그만큼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옷 같은 게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그렇게 축축하거나 막 물에 오래 있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반대편에 있었는데 여기에 좀 긁힌 상처가 얼굴에 조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윤민이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그 맹골 수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물이 차요. 여기가. 그 찬 데 있다가 아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8일 동안 있었잖아요. 무트로 올라오면은 변색이 급속도로 아이들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적에는 그냥 요 코 주위 부분만 약간 파란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깔끔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윤민이를 딱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 서류 작업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오후에 한 4시쯤 저희가 이제 안산으로 올라올 수 있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애기 아빠가 먼저 보더니 저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얼굴은 많이 상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도 너무 속상한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미 8일이 지난 상태인데도 그 아이를 진도에서 안산까지 운구를 해 오는 그 차가 그냥 구급차에 싣고 왔어요. 구급차 밑에 얼음 깔고 그 위에 아이를 이렇게 하고 제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구급차 타고. 그러니 아이들이 안 상할 수가 없죠. 그 왜 장례할 때 리무진 같은 거 있다며요. 그런 것 좀 해주지. 왜 그런 걸 어디다 쓰고 그냥 구급차에다 아이를 얼음 한 잔 깔고 딸랑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보내줬는지. 저는 그때 사실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못 썼거든요. 저는 그냥 아이가 8일 만에 나왔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안산으로 간다.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그래서 다른 건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것 좀 배려 좀 해주지. 이미 뭐 올라온 상태에서는 진도에서 서울까지 빨라야 5시간. 아이는 저는 못 봤어요. 나중에 어떤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염할 때도 다 봤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볼 걸 그랬다고. 한 번이라도 애 얼굴 좀 더 볼 걸. 보지 말랬다고 그래도 안 본 내가 바보 같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안 본 거 잘한 거라고. 그 마지막 모습이 자기는 안 잊혀진대요. 아이의 그 이쁜 얼굴을 예쁜 모습으로 기억하는 거야. 괜히 자기가 험한 모습을 봐서 그게 꿈에 나올 때는
내 자식인데도 자기가 놀랍대.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도 있어. 근데 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이건 이래도 그래, 저래도. 말을 너무 길게 하나요? 정신 차려. 제가 항상 이렇게 쳐다봐 드리면 약간 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 모두 저희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처음에 그 비디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구조 작업도 저희는 구조 작업부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을 모셔서 굳이 다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실제로 어머님들이 겪은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옥 어머님께서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이 얘기 우리가 들으시면 겪은 것은 기절하실 텐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쳐다보면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해주시면 돼요. 세월호 참사 초동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했고 컨트롤 타워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저런 구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탈출하라고 방송만 제대로 했다면 6분 안에 다 저런 구조할 수 있는 그냥 사고였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이 일이 국가적인 대재난을 일으키게 한 현실입니다. 사건으로 발전한 세월호 사건이죠. 이것을 보면서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양심의 침몰까지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고 우리가 정말 가짜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잘났다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가짜였구나. 가장 기본인 생명 하나조차도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가장 기본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체휼체득한 사람입니다. 기절하실 텐데요. 저희는 나이가 7일째 올라갔어요. 근데 5일째 우리는 한 130번이면 5일째였을 거예요. 그리고 3일째까지 정부는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라는 것이 사체 인양이에요. 골든타임 다 놓치고 아이들 수당시켜서 뭐 시키려고 시켰겠습니까? 사고였다고 이야기하니까 배가 침몰하고 난 이후에 부유하는 떠오르는 아이들만 구조하고 하고 부모님들 곁으로 이렇게 그쵸 팽목항으로 데리고 온 것이 3일까지입니다. 3일까지 구조대원이 선내로 진입을 해서 시체를 인양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나왔잖아요. 비디오 자료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냥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거 보고 세월호 사건 알고 계셨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세월호와 지금 비디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라면 정말 이랬어 라고 이게 진짜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후자가 진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사실은 그것도 의구스럽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몰라서. 네. 이게 감정을 표출하셔도 괜찮아요. 답답하다, 분노가 느껴진다. 뚜껑이 열리신다. 뚜껑 가지고 되나요? 몸이 달아납니다. 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시고. 국가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주 생매장을 시킨 거거든요. 생방송으로. 예. 생생하게. 예. 근데 저도 그거 뉴스 속보를 봤어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라는 거 거짓 자막을 봤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구조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게. 언론이 속였. 예, 언론이 속이고 정부가 그걸 농간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뚜껑이 열려요. 화가 나서 미치. 네.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이런 짓을
그냥 안전하게 내버려 두건 의도를 했건 뭔가 원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저는 의심이 가는 거죠. 아니 의심을 넘어서 이건 의심은 당연한 거고 뭘 원했는지 무엇을 원해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힘쓰여가면서 그런 반인륜적인 일을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정말 폐륜적인 일을 하면서 뭘 원했는지 세력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확실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 밝혀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국내 정세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전부터 이제 뉴스나 댓글이나 뭐 유튜브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이런 될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거기 대선 개입에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구속되거나 말고 그게 그 시점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되어서 이제 뉴스를 한쪽으로 몰아갈 때 이제 그런 이슈가 생겨야 됐었는데 그게 어떤 뭐 그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했든지 이제 사고 생겼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맞물려서 그 시기랑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못 구한 게 아니고 안 구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튜브이 크리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 당시에 며칠 동안에 그 신목강의 상황들 어떤 그 유가족분이 통통이 터져가면서 인터뷰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구조하고 있다는 방송만 내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구조한 게 뭐라는 걸 안 보여줬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헬기 세대, 네. 해경영 하나. 그게 사상 최대 최대 구조조작. 구조작가인가요? 탄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때 뭔가 이제 인터뷰에서 정말 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아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하느라고 바깥 세상, 바깥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광화문으로, 청운동으로 국회를 다니는 그 와중에 국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보험 대책, 전 국민 대책회의가 꾸려지고 저희는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300명이 참사된 그냥 대형 참사, 내 아이를 잃은 부모, 그냥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국가가 자행한 학살행위고 대참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알게 됐죠. 깨어나게 됐죠. 아, 이것이 그런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라보게 됐고요.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분통이 터지는 당사자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저희 정말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도 같이 죽었어요. 한 번 죽은 사람이 두 번 못 죽고 세 번 못 죽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가 4월 15일 날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엉덩이 실룩실룩 그리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갔던 그 아이 모습이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행복하게서 7일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구명복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짧은 티셔츠에 좋아하는 네파 체육복 바지 입고 이마에 움푹 패인 상처를 가지고 눈, 코, 입에 핏물을 머금고 그렇게 나왔어요. 만지려고 했더니 가슴을 누르니 그 아이가 꼬르륵 바닷물을 뿌리겠어요. 살아있었어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아이가 화장장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의 빵빵한 엉덩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이를 만났을 순간에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엄마한테 와서 다행이다. 엄마 만나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멈췄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인양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 그 속에 9명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4명의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항암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뇌종양이 걸려서 그 부모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범이 아버님이라고 먼저 가셨어요. 아이를. 4고 후에 암이 생겨서 3개월 후에 발병을 했습니다. 먼저 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태범이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셨어요. 자식이랑 그런 생각이 제가 아, 제옥이다 라고 나중에 환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4명의 아이들 부모품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인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사고의 원인이 배 안에 있는데 그 배를 건져서 이후에 어쨌든 그 배를 건져야죠. 그래서 뼈 조각이라도 찾아주자 라고 해서 20일 동안 도보를 해서 300일 기념이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1년이 다 돼갑니다. 그 아이들 이제 형체 알아볼 수 없어요. DNA 해서 뼈 건져서 DNA 해서 부모의 DNA와 맞춰서 그 부모들에게 안겨줘야 됩니다. 그 어머니 수술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이는 왜? 제가 수술을 하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영아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이는 50m에서 차가운 바다 맹골수대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꼭 만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3일째까지 부도 안 했습니다. 5일째 나오는 아이를 5일째 저희가 정부에 확실하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로 쳐들어간다고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해양수산부 장관 못 믿어 해경청장 니네들 브리핑 못 믿어 50m 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려고 내려가는 잠수부가 2명이 내려가는데 아이를 구해서 올라올 때 폐가 터져서 살아있는 사람도 올라오면 폐가 터져서 죽기 때문에 25m에서 감압을 한번 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잠수부들 옷 입고 내려갑니다. 2명이서. 한 명은 감압 장소에서 기다리고 한 명은 가서 구조를 해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자, 아이가 살아있어요. 5일째 되는 날 제가 그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그 쟁쟁한 멤버들이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모들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씌워야죠. 사슴마스크를 씌우고 잠수복을 입히고 25m에서 감압을 해야 되면 자 데리고 올라옵니다. 감압을 데리고 올라와서 쉬었다가 올라왔어요. 잠수복이 있습니까? 잠수복을 가지고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5일 동안 뭐 했죠? 정보관계자라는 사람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구조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을까? 누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내려갔을까? 지신을 건져 내려간 것 뿐인데 이미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지신을 건지려 내려갔을 뿐인데 정부는 계속 그렇죠. 에어포켓이 있어서 살아있을지 모른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수상시켰다는 상황을 알고 그 시간이면 이미 아이들이 다 수상됐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걸 다 아는데 정부는 그 전의 상황들을 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브리핑을 하고 저희 부모들이 그리하는 거죠. 그래서
책상이 뒤집어졌죠.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책상이 다 뒤집어지고 청와대로 직접 가겠다고. 대통령 이야기 듣겠다고. 이튿날 대통령이 와서 그랬거든요. 진도체육관에 그 아수라장에 와서 철저하게 구조해서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구조하겠다고 지시 바로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했죠. 그러고 나서 5일째 그 사단이 나서 청와대로 가는데 진도 앞바다 그 진도대교 앞에서 경찰이 켜켜이 에워쌉니다. 그 야밤에 밤에 걸어서 새벽이 되고 오전 시간까지 됐는데 5일째 상황이 했었거든요. 겹겹이 둘러싸고 못 가게 막았습니다. 산을 넘고 경찰을 뚫고 육박전을 돌리면서 부모들이 미친 듯이 경찰과 싸웁니다. 대치를 합니다. 그때 대치했던 요경이 저한테 아직도 연락이 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못 갔죠. 그런데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아버님 계십니까? 누구누구 어머니 계십니까? 아이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올라온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많이 상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요. 형체를 알 수 없고요. 상처만 그로서 올라가고요. 7일째 아이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거대한 천막 속에 그때는 여기는 조금 일찍 한 3일 근데 제가 7일째 아이를 만났거든요. 23일이에요. 그때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자, 아이의 장례식장을 부모가 직접 알아봤어요. 안산에는 장례식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서울에서 장례를 치겠습니까? 어디 뭐 대구에서 장례를 치겠습니까? 안산으로 가야죠. 안산의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입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올라오는데 장례가 기본 3일 아닙니까? 장례식장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장례 담당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거기도 관폐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장례식장을 뭐라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정확하게 내 아이가 맞는데 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시신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갔다가 내려온 아이도 있고. 그래서 23일부터는 올라온 날 23일 그때부터는 DNA 국가수에서 내려와서 DNA 확인합니다. 부모 DNA와 아이 DNA 채취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하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날 못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올라갔던 아이들은 확인하고 올라갔는데 그런 사태가 생겨서 DNA 확인을 하고 하루 있다가 아이를 장례를 치러서 장례식장 가는데 한꺼번에 올라왔죠.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못 구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수라장의 상황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어졌었어요. 부모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단순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만 하고 초동 대처만 잘 됐다면 전원 구조하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박수를 쳤을 그런 사고였는데 전 국민이 장례 행사를 치르게 한 지금 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 들으시면 많이 가슴 아프시겠지만 저희는 당사자예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보도되는 것, 보도 잘못되는 것 믿지 마시고요. 저희 얘기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저 잠깐 말씀하시는 와중에 사법경찰 이야기가 너무 들어서 제가 메모를 남겨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구조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는 보면 오히려 제목 요청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언론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가족분들 하는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뭐 해라기보다도 그분들 말씀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법경찰은 행복에서 처음 저희는 그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뭐 저희가 어딜 가면은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저희가 뭐 단체로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한 번은 휴게소에서 한 번 잡은 적도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쫓아오니까 누구냐고. 근데 결국은 사고 경찰이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디 소속된 경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따라다니느냐고. 했더니 뭐 별 뭐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따라다니는 글쎄요.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저희는 항상 사찰당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무슨 협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행동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그게 하루도 안 돼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한다 그러면은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벌써 준비 딱 돼 있다가 저희가 이제 나가면은 요만큼밖에 못 가요. 이게 이제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뭐 한 30분이나 가나? 그럼 벌써 준비를 딱 하고 계셨다가 딱 나가요. 뭐 저희한테 물리적으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그러시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꼼짝 못하게 사람으로 가두는 거죠, 저희를. 저희가 200명 가면 2000명이 와서 둘러싸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고 있으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사람만 싼 게 아니라 경찰 차로도 쌌거든요. 경찰 차 벽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불법이래요, 차로 싸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은 안 하는데 뭐 여전히 그냥 저희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는 시민이니까 그냥 그 앞에서 딱 방패를 들고 딱 자기들끼리 딱 팔을 걸고 못 가게 막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들 하세요, 보통. 광화문에서 산보일배로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어린 사법 아닌지 정경들 앞에서 계속 산보일배를 했어요. 국민들이 보고 뭘 북한애들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만 그런 현실이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전에 질문 받은 것을 겪어가지고 첫 초반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길까 합니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실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지신 분들이 마이크 없이 해도 되고. 네, 제 목소리가 커서 말씀해 주세요.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작년인데 유민 아빠가 대통령한테 세 가지를 질문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 카톡을 받았는데 유민 아빠가 대통령한테 욕을 하는 장면을 앞뒤 다 자르고 욕을 하는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느냐,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보여주고 하면서 막 어르신들이 참 저한테 보내면서 시댁 어른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유튜브를 봐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닌 줄 아는데 어른들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카톡으로 다 받으셔가지고 이 쌍놈들이 대통령한테 욕을 했다, 쌍욕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노란색이 지겹다,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유가족이 보상금을 20억 30억 받았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대학 특례 입학자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거 봐, 저거 해서 다 챙겼다 이런 거를 미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대학 특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윤민이가 갔잖아요. 대학 보낼 애가 없어요. 저한테 대학 특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없는데 뭐 대학 보낼 아이가 없는데.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학 특례로 혜택을 볼 아이들은 결국 단원고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유가족 중에서 고3 아이가 몇 명이나 있으나? 한 20명 있으려나?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대학 특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20명밖에. 근데 그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는 거는 단원고등학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도 저희 특별법 이렇게 할 때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학 특례나 뭐 대학 특례하고 병역 하나밖에 뭐였지? 의사가 지정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를 딱 했잖아요. 저희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 야당 쪽에서 한 데는 두 개 다 있었고 또 여당 쪽에서는
그것만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지 저희하고는 사실 그 대학 팀이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난 대학 갈 아이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그거를.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배우상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아직 배우상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시행령 안에서 배보상이 이제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요. 배보상 그렇게 빨리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실이 규명이 되고 그 진실이 규명된 상태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게 밝혀진 다음에 배보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배보상을 책정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도 있어요. 아니 먼저 배보상을 딱 해줘버리면은 저희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어머니 중에서 뭐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지쳐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이 다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받았으면 좋겠지. 저는 빨리 받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게 뒤로 미루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그냥 국고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저 싫어요. 받긴 받을 거예요. 받긴 받을 건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의 지금 첫 번째 할 일은 일단은 사정을 아는 거예요.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나서 배보상을 하는 거지.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 그 어르신이 받았다는 그 문자거든요. 앞뒤 꼬리 다 잘랐죠. 몸만 떼어나는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 배우상 문제 전후 상황 모르고 떼어난 그것만 이야기해서 터뜨린 거예요.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서 아무도. 10억, 20억 그 어디서 나오는 수치죠? 누가 이야기했나요? 자,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다 자르고 그것을 먼저 터뜨렸어요. 언론 문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언론 그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법 문제 마찬가지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사건 처음부터 언론에 잘못된 보도 나왔죠. 지금 그 언론 사과했나요? 잘못됐다고 사죄했나요? 아니죠. 언론은 그냥 터뜨리면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지든지 말든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의 진실인가요? 대한민국 언론이 있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그러면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도 아무런 책임 추궁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왜 터뜨릴까요? 단연 언론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꼬집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전문연구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나이 먹으면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기 21세기 최고의 명언이 뭔지 아세요? 조중동의 신부님은 우리 집 화장기 두루마리 화장기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이 21세기 최고 명언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분들을 불순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언론에서는 종북 세력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빨갱이에요. 저 근데 사실 군대에서 33개월 동안 군대 생활 다 했고 2급 비리 취급 인가증을 갖고 군대 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저 빨갱이 아닙니다. 근데 빨갱이로 매도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심한 그 매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럼 이 비협조적인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에요? 아니, 질문, 언론. 이 비협조적인 언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들은 진영의 논리를 몰아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라는 게, 여러분을 이제 불순 종북 세력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앞서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무리로. 그러면 그런 비협조적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진상규명을 투쟁을 할 것인가, 그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저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국민을 믿어야죠. 예, 저는 그렇게 누구를 믿어요? 생각해요. 국민을 믿고, 예, 저는 저희들이 국민이에요. 저희들이 해줘야죠. 예, 저는
저는 사실 그래요. 언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언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 간담회예요. 언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얘기하자. 뭐 언론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를 또 다뤄주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엄마들이 간담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언론 때문에.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은 안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자. 그래서 저를 발로 뛰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간담회였거든요. 이게 저희가 군대 간담회를 저희가 많이 다녔어요. 지방까지 뭐 제주도, 부산, 부산도 4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거예요. 또 저희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아 정말 그랬냐고 너무 공감이 간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물론 지금도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하고 저희는 참 애증의 관계예요. 언론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 막 했어요. 언론이 우리 얘기 조금만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와요. 그럼 그냥 다 해요. 제 마음에는 과연 이게 나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해요.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내줄까 싶어서. 근데 실망을 많이 하긴 하죠. 지금은 언론 기사들 오잖아요. 저희 행사에 있어서 와요. 3사에서도 뜨다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봅니다. 이거 방송 내보내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답답을 안 합니다. 이분들이. 취재는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예, 그랬습니까? 하고 그 상황에 맞춰가는데 차라리 안 다뤄주면 차라리 낫다. 왜냐면 아까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엉뚱하게 내보내니까 차라리 안 다루는 것 같다.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그 중국 뭐 좌파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희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보수적으로 생겼나요? 저희 시아버님이 6.25 참전 유공자세요.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 그 안산 지부장을 한 10년 가까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청와대 만찬에도 초대받으셨고 뭐 집에 뭐 청와대 컵이라든가 청와대 시계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실 저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은 저 박근혜 찍은 사람이에요. 욕을 엄청 먹긴 해요. 근데 저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중국인이 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국가 유공자 집안인데 그거는 아닌데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행같이 이게 뭐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조금 삐딱하면 무조건 그냥 좌파고 종북이에요. 생각이 좀 틀린 건데 저는 되게 싫어해요. 저쪽에 위쪽에 있는 나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종북일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종북인가요? 제가 중국 좌빨로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만 아니 저는 그 국학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국학 강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얘들아 니네들이 사는 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야. 그렇게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계적인 인재가 되어서 이 훌륭한 정신을 알려야 돼라고 국학 강의를 하고 다녔던 아이들에게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 자유총연맹의 회원이고요. 민주통일의 회원입니다. 민주통일 회장님 저 아주 어르신 이러면서 모시고 계신 회장님 있습니다. 그분 아주 지금 가슴 통증을 하고 있으신데 저희 시어머님 내가 다시는 선거를 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 6시 5분까지 끝내야 해서요. 난 30초만 하고. 예, 30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북가주 제항군인의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먼 길을 오셔서 이렇게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직접 듣고 역지사지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제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인이 된 아들, 딸들의 어머니가 직접 들으니까 제 가슴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꼭 알고 싶은 거는 내일 신문에 보면 2시에 총영사관 앞에서 모임을 가지신다는데 어떤 모임을 가지며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국가주 총영사관에서 뭐를 요구하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종북 세력이 나왔지만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간이 예, 과연 우리는 우리대로 대한민국의 명예, 애국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나오신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총영사관을 네, 맞습니다. 예,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웃으면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장난이고요. 저희는 진실을 위한 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 김종현님 아까 손 드셨는데. 이건 좀 지금 흐름에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제가 굉장히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뉴스를 잘 읽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팽목항으로 맨 처음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 세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유가족들과 또 하나는 언론 기자들과 우리 사법경찰의 부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버스를 타고 내려가셨을 때가 몇 시간 정도 된 거죠? 5시간, 6시간 사고 아산에서 진도까지가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후에 도착하셨는데 아니,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아, 예, 오케이. 8시간 후에 갔는데 사법경찰들이 구조가 있죠. 구조원들은 얼마나 있었나요? 거기 뭐 119 구조대라든지 무슨 뭐 그런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 행복항에서 2시간 현장까지 1시간 반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행복항에서는 구조 활동하는 사람들 볼 수 없었고 사법경찰과 신문 아니, 거기는 구급대 같은 차만 주차가 돼 있었던 거고요. 뭐 잠수복 입고 계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일단은 구조 현장이 거의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그 시간에는 사실 사고가 나면 구조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법경찰이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저기 하는 거 추론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다이빙벨 오시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등산 자켓 같이 입고 있는 이렇게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예, 그것을 사고로 볼 것인지 사건으로 볼 것인지가 사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단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고 현장에 내려가셨을 때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발 뉴스를 보시면 더 잘 나온다고 어느 지금 고발 뉴스를 보면 잘 나온다고 다 있다고 하고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요. 빨리빨리 제가 좀 끊어가면서 돌릴 텐데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드셨거든요. 네. 저는 이 사고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가장 책임과 의무가 이 사고를 기억하는 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들의 제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른들이 기억하시는 방법과 또 청년들이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작년 9월에 학부생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20살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른들의 입장 말고 청년들은 이 사고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청소년들은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이 거기서 그 세월호라는 공간에서 투장되는 그 사고를 목격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기억하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초창기에 서명을 받으러 지방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서명을 해준 사람들 중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같은 학년이라는 거, 같은 고등학생이라는 게 되게 크게 작용을 했고
자기들 일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렇게 접할 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약간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 그런 게 너희들 뭐 믿겠냐고 막 아우 저희 못 믿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저희 딸이 25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하는 활동이 있어요. 직장을 다녔었는데 작년 말로 그만두고 세월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엄마 아빠가 할게. 엄마 아빠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한다. 목숨 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은 애고 너의 인생이 기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자기는 이 나라를 좀 바꿔보고 싶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전혀 안 바뀌면 이 나라가 발전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이 나라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 뭐 젊은 분들한테 제가 뭐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 말씀은 기억보다도 젊은 분들이 그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 뭐 어떻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거는 저는 젊은 분들이 일단 뭐 엉뚱하게 생길지 모르지만은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있는데 근데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해요, 투표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투표를 안 하냐 그러면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서 놀러 가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의사는 확실하게. 그랬으면 저는 개인적인 젊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의사는 확실하게 투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가운데서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먼저 하고 그 뒤에 나중에 갈게요. 네, 먼저 손. 상사수 크게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90년생 딸을 데리고 왔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건 다 벌어졌고 아이들 지금 다 이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인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그내 이양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준과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는 기자들이나 기자들을 보면 자기들의 유대형적으로 미국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월호 측 쪽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해외에서 태어난 걸 자란 아이들도 자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이들이 한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상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문서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얼마큼 간단히 다루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네. 다른 문서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끊을게요.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네. 문서화 작업과 지금 이제 그 특별위원회, 특별조사위원 그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사건 사고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4.16 기억 저장소, 그다음에 뭐 4.16 기록단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몰랐는데 전문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이런 사건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록. 예, 그런 영상화시켜서 보여주는 분들이 아니고 하시는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네, 그렇죠.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전문 기록단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저희 간담회는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고 자료는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3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4.16 이렇게 기록하신 기록단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취합이 되고 지금 이미 이제 책으로는 뭐 우리들이 이야기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진행도 되고 있고요. 다음 요소에서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되고 있고 변호사적이라든지 법조계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건 이 세월호의 전반적인 기록을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취합이 돼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같이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단 되고요. 기록이 좀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세월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광주 민주화 정말 그 당시에 거의 그 당시 20년 전에 유학을 갔을 때 정부가 국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부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 광주와 운동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기준을 봤을 때 그 충격이요. 제가 아직도 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간 그 전까지는 저는 정말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저희 집안 모두가 뭐 신앙국사 그런 그쪽으로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진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나. 정말 비참한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화에 이용해도 똑같은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젊은이들이 쓰는 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거는요. 마음이 있는 그 38년, 8년 시대들이 특별히 했습니다. 운동에 진짜 참여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시들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서로를 좀 질문 강하게 안 하세요? 아니요. 참여를 해주시는 다시 한번 투표 동료 이야기가 나오고요. 투표 꼭 열심히 합시다. 이쪽 어디선가 손 든 분이 계셨는데. 예. 지금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2년 반에서도 정부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결국 부모님들이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인양을 해달라고 더구나 정부에서 인양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어떠한 확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가족들이 해외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해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걸 적극 참여해서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양부터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의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터넷 서명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터넷 서명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그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거 아시면 저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거기 설명하는 게 있던데요. 예, 동아시아. 네. 인터넷으로도 서명을 여기 앞에서도 받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를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시면 알려주시면. 거기에 저희들 가족들의 소식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끔 들어오셔서 봐주시면은 예. 홈페이지 정확한 명칭 416family.org 416family.org 다 외워주십시오. 정부가 지금 그 인양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잖아요. 인양을 전제조건 이제 그 어째 보면 그 구조 중단을 했거든요. 인양을 하려면 수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 나가자 정부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뭐라 그랬죠? 국민 여론을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인양을 한다가 아니야. 인양 결정을 하겠다. 왜 주저할까요? 왜 주저할까요? 저희도 그게 알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누가 생각해? 삼척 동료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해외에 이렇게 올 필요 없죠. 왜 인양하라고 설명할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법 만들기로 하죠. 대통령이 특별법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내일이라도 인양하라 그러면 그 큰 배를 인양할 수 있는 모든 기계가 구비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사했어요. 조사 갔는데 인양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저희도 다 알아보고. 여기에서 다 인정해요. 아까 말씀하신 학과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조중동이나 국가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정을 보여주지 않고 은폐하고 있고 다른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팟캐스트나 다른 데서는 끊임없이 다른 방송에서 소식을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믿어도 되는가요? 대한언론에 대해서 대한언론이 어떤 큰 도움을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비교적 이렇게 진실에 가깝게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 언론에서 저희 많이 취재를 하시고 인터뷰도 따가시고 잘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약간 그 지상파, 산계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하다못해 종편 보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JTBC 손석희 씨가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거의 안 보세요. 거의 그냥 SBS, 뭐 MBC, KBS 이것만 거의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쪽에서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많이 뭐 나는 뭐 꼽살이다, 뭐 무슨 꼼수다 이런 방송 저희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으시나 봐요. 아니, 대중화가 안 돼서 그렇죠. 네, 저희 좀 아쉬워요. 질문 2개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단원고, 학생, 학부모라는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단합이 단단하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똑같이 자식을 잃은 입장이고 그 굉장히 그 통일이 잘 돼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사단법인을 해서 오히려 더 조직을 크게 튼튼하게 꾸렸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 단원고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사단법인을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화물 피해자하고 뭐 생존자 또 선생님 교사 피해자까지 다 같이 묶어서 더 크게 단단하게 이번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요. 항상 일요일 6시면은 가족 총회예요. 다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200분 이상 나오세요. 매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의사를 뭐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뭐 물론 그 다시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진 않아요. 누구든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한다는 게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시더라도 일요일 날은 꼭 나오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합이 잘 되는 예, 앞으로도 아마 더 탄탄하게 더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까지. 근데 저는 그 어머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가 취재 측에 하는 질문들을 주셨던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열성에서 이야기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가 주관하는 건데 그 뒤 배경이 뭐야? 라는 질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는 정말 그냥 광고만 보고 참석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렇게 모임 주관하시고 주최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답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탠포드의 장소만 빌려서 하고 있는 거지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스탠포드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국가주 세사모, 즉 국가주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월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정말 집에서 혼자 많이 울었고 또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오늘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스탠포드 소속이신데 곤란한 상황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여기 제가 왜 어머님 말씀하는데 중간에 이게 나와서 무리하게 이걸 뺐잖아요. 그 이유도 스탠포드 쪽에 입장이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로고가 들어가 버리면 스탠포드가 이게 혹시나 인돌스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스탠포드 학교와 무관한 행사이고 여기서 나온 모든 얘기는 스탠포드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그런 이유로 또 여기 로고가 들어간 사진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을 찍으신 것이 있거나 동영상을 혹시 찍으신 것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삭제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쉐어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진은 무관합니다. 어머님들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사진은 정말로 무관하나 혹시 여기 있었던 스탠포드 사진, 스탠포드 로고가 있는 사진은 삭제해 주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i, I'm one of the CASES members, and I want to let you know that this event is created by CASES, Korean Student Association in Stanford, and this event is not neither created nor supported by Stanford University. I saw that there's a Stanford emblem in front of the podium without our acknowledgement. So if you took any videotapes or pictures in front in the beginning of this event, this could be a very serious problem, and this is strictly prohibited by Stanford University. So we request you to delete all of them. So thank you very much for understanding. 말씀드렸지만 저희 케이사스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스탠퍼드가 여기 공식적으로 자리를 빌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 잘못되면 저 친구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인데 이렇게 여기 와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미숙함 때문에 저희도 이 행사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이 학교의 룰이라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고 또 한번 어머님들도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체 얘기는 하고 가세요. 세상 뭐 궁금했던 부분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식적으로는 케이사스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앳 스탠퍼드가 주최하고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가드 세사모 회원이고요. 북가드 세사모는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진 후에 엄마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 일을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면서 어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도울 수 있을까, 함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모인 그런 그냥 정말 자발적인 단체고요. 저희 많은 분들은 그냥 집에서 뭐 아이를 보시거나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일을 했다거나 저는 여기 중학교 때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런 신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어머님들이 당하신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도 그 배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 그렇게 당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멀리 미국에서도 어머님들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도 함께 한 겁니다. 전혀 어떠한 정치적 이념도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여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이틀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도 잘 안 되셨고요. 이미 한국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윤민 어머님은 LA에서 탈진하셔갖고 또 링거까지 맞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씩씩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어머님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잊지 마시고 또 유가족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라고 말씀해. 식사 없어. 제일 궁금한 거는